왜 얼굴이... 저 사람이 왜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여자와 방청석에 앉은 여자. 두 사람의 얼굴은 마치 거울을 마주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수현, 대기업 소속 의사, 서윤아, 요양보호사. 한 명은 피고인 측 증인으로, 한 명은 피해자 유족으로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5일 같은 날 태어난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왜 그들은 갈라졌을까요? 누가 이들을 떼어놓은 걸까요? 그리고 45년 후 왜 하필 법정에서 적으로 만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재판의 피해자 명단에서 발견한 한 이름. 그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두 자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버림받은 쌍둥이,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 세상이 뒤집힙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 임상시험센터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3시 20분 704호 병실에서 심정지 알람이 울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발걸음을 멈췄고 곧이어 의료진 3명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 누운 78살의 노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쏟아지는데 병실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은 박말순. 신원 조회 결과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자였습니다. 호적에 남아있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고 연락처로 등록된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번호였죠. 이번 기록에는 테린바이오의 신약 테라민 -7 제3상 임상시험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은 그날 저녁 6시 짧은 사망 확인서를 발행했습니다. 사인은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신부전.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사망 당일 밤 11시 임상시험센터 수간호사 이정은이 당직실에서 투약 기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모니터를 응시하던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박말순의 마지막 투약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오전 9시 투약 이후 기록이 비어 있었고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테라민 -7 투약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오후 2시에 투약을 지시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신입 간호사 민지에게 직접 약품을 건네며 병실 번호까지 확인시켜줬으니까요. 그런데 전자 의무 기록에는 해당 시간대의 투약 이력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상하다. 정우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려 했지만 접근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빨간색 경고창이 화면을 가렸고 정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임상시험센터장 최원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자 최 교수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정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테린바이오 로고가 박힌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교수님, 어제 704호 환자 투약 기록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후 투약 기록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어요. 최 교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볼펜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죠. 정은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스템 오류겠지. 내가 확인해 볼게. 하지만 교수님, 이런 경우 식약처에 이상 사례 보고를 해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최 교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경고의 의미를 읽어낸 정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상사였지만 그의 눈빛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죠. 며칠 후 병원 휴게실에서 정은은 우연히 다른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던 중이었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야, 그거 알아? 3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잖아. 뭐? 무슨 일? 임상시험 환자 한 명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때도 투약 기록이 좀 이상했대. 기록이 누락됐다나 뭐라나. 진짜? 나는 처음 듣는데. 쉬쉬했으니까.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다더라. 그 환자도 보호자 없는 노인이었대. 정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려서 내용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개월 전이라면 그때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던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테린바이오. 국내 제약업계 시가총액 3위의 대형 제약사였습니다. 창업주 오세준 회장이 30년 전 작은 제약 공장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죠. 강남 한복판에 25층짜리 본사 건물을 세웠고 정부 연구 과제를 수주하며 국가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테라민-7은 테린바이오가 10년간 공들여 개발한 신약으로 성공하면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이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었죠. 그런 기업이 임상시험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질까요? 아니면 무마하고 덮으려 할까요? 박말순의 사망 소식은 병원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 병원 내부에서도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무연고자 절차에 따라 조용히 진행되었고 시신은 화장되어 서울시 무연고자 공동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묘비도 없이 그저 번호가 매겨진 작은 위패 하나가 전부였죠. 유품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와 그 안에 들어있던 색바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오랜 세월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해서 모서리가 달아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 2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죠. 1979년 겨울 영등포. 문은 하나만 열렸다.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연고자의 의미 없는 유품으로 처리되어 창고 한켠에 보관되었을 뿐이었죠. 정은은 그 후로도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의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왜 투약 기록이 사라졌을까? 왜 최 교수는 그렇게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했을까? 3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은은 결국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15년간 일해온 직장이었고 다음 달에는 승진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을 책임져야 했죠. 무연고 노인 한 명의 죽음보다 자신의 미래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양심의 가책을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조용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고 테린바이오의 주가는 신약 승인 기대감에 연일 상승했습니다. 704호 병실에는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고 박말순이라는 이름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은 점점 희미해졌죠.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는 법입니다. 한 달 후 같은 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또 다른 노인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73세 김봉래 씨였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죽음은 이어졌습니다. 사망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요양시설에서 홀로 지내던 노인들이었다는 것. 죽음을 슬퍼해줄 가족이 없는,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죽음들을 연결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테린바이오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박말순의 유품 속 오래된 사진, 그 뒷면에 적힌 문은 하나만 열렸다는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의 무연고 노인이 남긴 작은 의문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진 줄 알았던 목소리들이 다시 울려 퍼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센터 간호사 휴게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3달 사이에 4번째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이번에는 75살의 이순자 씨였습니다. 역시나 보호자 없는 무연고자였고 사인은 또다시 기저질환 악화로 처리되었습니다. 수간호사 이정은은 사망 보고서를 들고 센터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멈췄죠. 안에서 최원호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건도 동일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식약처 쪽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식약처를 신경 쓰지 말라니 임상시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로 돌아온 정은은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3달 전 박말순 씨가 사망했을 때 느꼈던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정은은 조심스럽게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지난 1년간 테라민-7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명단을 검색했죠.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정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총 참여자 32명 중 사망자가 7명이었습니다. 사망률이 20%가 넘는다는 뜻이었죠. 일반적인 신약 임상시험에서 이 정도 사망률이 나오면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테라민-7 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정은은 사망자들의 기록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박말순, 78세, 무연고. 김봉래, 73, 요양시설 거주. 최영우, 81, 무연고. 정수님, 79, 요양시설 거주. 이름과 나이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모두 보호자가 없거나 요양시설에서 홀로 지내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망 직전 투약 기록에 빈칸이 있다는 것이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것처럼 말입니다. 정은은 화면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구에게요?
센터장이 이미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원 내부에서 해결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은은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김민재가 퇴근 준비를 하면서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들은 것이었죠. 야, 너 다음 주 대상자 명단 봤어? 응, 또 요양원에서 온다더라. 이번엔 은평구 쪽이래. 거기 원장이 협조적이라던데. 보호자 동의도 잘 받아온다고. 동의를 받긴 받는 거야? 무연고자들인데. 그러니까 문제지. 근데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정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요양원과 병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노인들을 조직적으로 임상시험에 동원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정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왜 하필 무연고 노인들만 골라서 임상시험에 참여시키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죽어도 아무도 모르니까요. 문제를 제기할 가족이 없으니까요. 정은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자신도 결국 침묵하고 있는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진 심사 때문에, 가족 때문에, 15년 다닌 직장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출근길에 신문 가판대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면에 테린바이오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테린바이오, 신약 테라민 -7 식약처 허가 임박.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정은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또 한 명의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77살의 한영숙 씨였죠. 은평구의 한 요양원에서 온 분이었습니다. 정은이 며칠 전에 들었던 바로 그 요양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은이 직접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자였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달린 명찰에는 서윤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이 어르신을 담당했어요. 임상시험에 참여하신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왔는데 윤아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한영숙 씨는 마지막 순간 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윤아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은은 어르신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시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장되어 무연고자 묘지로 갈 것입니다. 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임상시험 가기 전에 그러셨어요. 무섭다고, 주사 맞으면 머리가 이상해진다고. 근데 요양원에서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셨대요. 정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침대 옆 탁자 위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쪽지였죠. 윤아가 먼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죠. 제발 누가 조사해 주세요. 우리는 아픈 게 아니라 아프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윤아와 정은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보호자도 없고 힘도 없는 노인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윤아가 쪽지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할머니 억울함을 꼭 밝히고 싶어요.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이 일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요.
둘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유나는 병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죠.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굳어졌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이 죽음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병원 내부는 이미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은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의료 피해를 전문으로 다루는 시민단체였죠. 퇴근 후 정은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의료피해자연대라는 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혼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은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이 한 통의 메일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실을 알리려 했던 그 떨리는 글씨가요. 그리고 쪽지를 꼭 쥐던 유나의 손이요. 정은은 눈을 감고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목격한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순간 정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죠.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박말순 할머니와 한영숙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정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을 향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의료피해자연대 사무실은 서울 마포구의 낡은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 나왔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상임대표 윤혜진은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익명으로 도착한 메일을 읽고 또 읽었죠. 대형 병원 임상시험센터 간호사가 보낸 제보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연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임상시험, 연이은 의문사,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혜진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했죠. 김 변호사님, 급한 건이 있어요. 지금 올 수 있으세요? 1시간 후 공익법센터 소속 김도현 변호사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건넨 자료를 읽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단순 의료사고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증거죠. 제보자가 익명이라서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은 제보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간의 조심스러운 연락 끝에 드디어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장소는 병원에서 먼 경기도의 한 카페였죠. 정은은 선글라스를 쓰고 마스크를 한 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수수한 차림의 여자가 함께 있었죠. 정은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서윤아 씨예요. 돌아가신 한영숙 할머니를 요양원에서 돌봤던 요양보호사예요. 같이 증언하고 싶다고 하셔서 모셨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저는 할머니가 임상시험 가시기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요양원에서 특정 어르신들만 골라서 보내더라고요. 다들 가족 없는 분들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혜진의 말에도 정은의 어깨는 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여기 제가 복사해온 자료들이에요. 사망자 명단, 투약 기록 일부, 그리고 임상시험 동의서들이요. 도연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의서에는 노인들의 떨리는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이 동의서들, 날짜가 이상하네요. 사망일 이후에 작성된 것도 있어요. 네. 저도 그걸 발견했어요. 아마 사후에 조작한 것 같아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유나가 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거예요. 제가 임종을 지켜봤어요. 제발 누가 조사해 주세요. 우리는 아픈 게 아니라 아프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혜진은 쪽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분명했죠. 유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유나야, 나는 가족이 없어서 내가 가족 같다고. 그런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도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수사 의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제보자 신분 보호가 중요해요.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제 이름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순간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인지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의료피해자연대는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희는 테린바이오와 협력병원에서 자행된 불법 임상시험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난 1년간 최소 7명의 무연고 노인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테린바이오는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피해자들은 모두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관련 기사가 올라왔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죠.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테린바이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린바이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죠. 당사는 모든 임상시험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테린바이오 측 변호인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명단을 본 도연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정관 올스타 군단이네요. 변호인단에는 전직 대법관 1명, 전직 검찰총장 1명, 그리고 대형 로펌 대표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상담료만 수백만 원인 사람들이었죠. 혜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도 우리가 진실이 있잖아요. 정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한 민사소송도 제기되었죠. 7명의 사망자 중 3명에게는 먼 친척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뉴스를 보고 연락해왔죠.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테린바이오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고령의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상시험 약물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정관 변호사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법정 경험이 풍부한 그는 배심원들에게 전문 용어를 쏟아내며 혼란을 주었죠. 반면 피해자 측은 불리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은이 가져온 자료들은 중요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부자예요. 직접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 도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나서겠습니까? 정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습니다. 다른 뉴스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점점 이 사건을 잊어갔죠. 테린바이오의 주가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사무실에서 홀로 야근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죠. 이대로 묻히는 건 아닐까? 그 많은 죽음들이 그냥 숫자로만 남는 건 아닐까? 그때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혜진은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 테린바이오 연구원이었습니다. 테라민-7 임상시험에 직접 참여했어요. 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서워서 못 나섰어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있어요. 연구 결과 조작 증거요. 수화기를 든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저 이미 협박을 받고 있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혜진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죠. 약속 장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혜진과 도연 변호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문을 주시했죠. 전화 속 그 남자가 정말 올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마른 체구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깊이 패인 눈가 주름이 나이보다 늙어 보이게 했죠. 주위를 살피던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혜진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남자는 자리에 앉았지만 등을 의자에 붙이지 못했습니다. 계속 문 쪽을 흘깃거렸죠.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테린바이오 중앙연구소에서 5년간 연구원으로 일했어요. 테라민-7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도연 변호사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퇴사하신 건가요? 준혁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퇴사가 아니라 해고당한 거죠. 3년 전에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3년 전 준혁은 테라민-7 임상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피험자들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팀장에게 보고했죠. 그랬더니요. 팀장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따로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박 연구원, 이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위에서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 그렇게요. 준혁은 그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을 숨긴다는 건 심각한 범죄였으니까요. 그는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서 연구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망친 결정이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준혁은 연구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소장 옆에는 테린바이오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죠. 박 연구원, 자네가 제출한 보고서 말인데 이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원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부작용 발생률이 보고된 것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 지금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건가? 테라민 마이너스 7이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인지 몰라. 하지만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임상을 진행하면 됐어. 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 오늘부로 프로젝트에서 제외야. 당분간 다른 업무를 맡게. 준혁은 그날부터 왕따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배제되었죠. 한 달 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구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항공고사직 통보였습니다. 저는 거부했어요. 부당해고라고 맞섰죠. 그랬더니 뭐가 돌아왔는지 아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누명이었어요. 증거까지 조작해서요. 검찰에 고발당했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지만 이미 제 이름은 업계에서 끝난 거였죠. 해고 후 준혁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다른 제약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저축은 바닥났고 아내는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탓할 수 없었어요. 저도 저 자신을 버리고 싶었으니까. 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죠. 그런데 왜 지금 나서신 거예요? 3년이나 지났잖아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접힌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의료피해자연대의 기자회견 기사였죠. 이 기사를 보고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더 싸웠으면 이 사람들이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연고 노인들이래요. 가족도 없는 분들. 저한테는 아직 딸이 있어요. 비록 같이 못 살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죽어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도연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하셨죠? 어떤 건가요? 준혁은 낡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해고당하기 전에 백업해둔 파일이에요. 임상 이상 원본 데이터, 수정 전 보고서, 그리고 수정 지시가 담긴 내부 이메일까지 있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진작 이걸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서웠어요. 이미 한 번 망했잖아요. 또 싸우다가 완전히 끝장나면 어쩌나. 그 생각에 3년을 숨어 살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기록을 남겨야 할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요. 저 말고 누가 있겠어요. 저만 알고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 이분들은 영영 잊혀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죠. 이건 제가 검찰에 보낼 고발장이에요. 제 실명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혜진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이번엔 제 이름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도연 변호사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3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았죠. 카페를 나서며 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렸던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쳤죠.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이제 시작이에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준혁의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면 테린바이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혁은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9번째 신호음 끝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래, 민지야. 아빠야.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아빠가 이제 바로 살려고 해. 시간 좀 걸리겠지만 다시 떳떳한 아빠가 될게.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3년 만에 흘리는 후회가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방청객들의 웅성거림이 법정 안을 채웠죠. 오늘은 테린바이오 임상시험 사건의 핵심 증인이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임상시험센터에서 테라민-7 연구를 총괄했던 책임의사 강민수 교수였죠. 그는 양복깃을 여러 번 고쳐 잡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먼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테린바이오 테라민-7 임상시험의 책임 연구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대야 겨우 들릴 정도였죠. 임상시험 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 사례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검사가 기다렸죠. 다만 저는 그것이 약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들이 모두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망 원인을 직접 조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업무 범위가 아니었다고요? 책임 연구자가 피험자 사망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검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았죠. 저는 테린바이오 측에서 제공한 데이터만 검토했습니다. 원본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책임 연구자가 원본 데이터를 보지 못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피해자 측 변호사 김도연이 나섰습니다. 증인, 방금 원본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선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을 향했죠. 정관 출신 변호사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린바이오가 정리해서 보내준 요약 보고서만 받았습니다. 개별 환자의 상세 투약 기록이나 부작용 보고서, 원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서명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테린바이오 연구팀이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왔고 저는 검토 후 서명했습니다.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본 데이터도 없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죠. 도연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내부 고발자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테라민-7 임상 이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그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고요? 도연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테린바이오 내부 이메일입니다. 강민수 교수에게는 수정된 버전만 전달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증인은 처음부터 조작된 데이터만 보신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수는 그 이메일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사실입니까? 민수가 검사도 변호사도 아닌 허공에 대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피고인 측 정관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는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것이 아닙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내부 고발자가 합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문서입니다. 법정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뒤엉켰고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죠. 정숙하십시오. 하지만 민수는 그 소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손으로 서명했던 수많은 보고서들. 그 보고서들이 거짓이었다면 자신은 무엇을 한 걸까요? 휴정이 선언되었습니다. 민수는 증인 대기실로 향했죠. 복도에서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테린바이오 법무팀 직원이었습니다. 강 교수님, 앞으로의 증언은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교수님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협박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요? 교수님은 매달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연구비 명목으로 3년간 얼마를 받으셨냐고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테린바이오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상당했습니다. 그 돈으로 연구실도 꾸리고 학회도 다니고 좋은 차도 샀죠. 대가 없이 주는 돈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던 겁니다. 대기실에 들어선 민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생각했죠. 자신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건 아닐까요? 의대 교수라는 직함, 병원에서의 지위, 매년 들어오는 연구비. 그걸 잃기 싫어서 의심을 눌러 담았던 건 아닐까요? 환자들의 죽음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건 아닐까요? 문이 열리고 도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강 교수님 괜찮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근데 저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도연 변호사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수님이 알고 계신 것, 의심했던 것, 전부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증인석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테린바이오가 교수님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교수님이 증언하시면 재판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원 앞 광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죠. 진실을 밝혀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휴정이 끝나고 민수는 다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등을 곧게 폈죠.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증인, 추가로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민수가 마이크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네,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책임 연구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제가 서명한 보고서의 진위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피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았을 수 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연구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 측 좌석에서 한 여자가 민수의 증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린바이오 중앙연구소 소속 의사 이수연이었죠.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 그녀는 테라민 -7 임상시험의 의료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수의 증언을 들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걸요. 하지만 회사에서 문제 없다고 했고 자신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증인으로 자신이 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수연은 불안한 눈으로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수수한 차림의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보호사 명찰을 단 여자였죠. 수연은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 하지만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착각이겠지. 그녀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재개되던 날 법정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테린바이오 측 의료자문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었죠. 피해자 측 방청석에는 윤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은과 혜진이 함께했죠. 오늘 나오는 증인이 테린바이오 소속 의사래요. 임상시험에 직접 관여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인석을 바라보았죠. 할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증인석에 한 여자가 앉았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증인,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연입니다. 테린바이오 중앙연구소 소속 의사이고 테라민 -7 임상시험의 의료자문을 맡았습니다. 그 순간 윤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여자의 얼굴. 그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이목구비, 같은 눈매, 같은 입모양.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만 다를 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은이 놀라서 그녀의 팔을 잡았죠. 윤아 씨, 왜 그래요? 저 사람 얼굴이.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인석의 수연도 방청석을 바라보다가 윤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의 눈이 크게 떠졌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법정 안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응시한 채 굳어버렸죠. 재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인, 괜찮습니까? 수연은 간신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지만 수연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방청석의 그 여자가 눈에 밟혔죠. 대체 누구일까요? 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증인,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검사의 목소리에 수연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테라민 -7 임상시험 중 발생한 사망 사례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이 약물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회사에서 문제 없다고 했고 자신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증인, 이 문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 도연이 내민 서류를 본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자신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부작용 발생률이 예상보다 높다고 적은 보고서. 하지만 이 보고서는 상부에 제출된 후 사라졌죠. 이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게 맞습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죠.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보고서가 공식 기록에는 없는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는 상부에 제출했을 뿐입니다. 상부에서 이 보고서를 은폐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테린바이오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죠. 이에 있습니다. 증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휴정이 선언되었죠. 수연은 증인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아까 방청석에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죠. 정말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유나가 한 발짝 다가섰죠. 저는 서유나라고 해요. 요양보호사예요. 저, 혹시 1979년생이세요? 그게 왜요? 지금 재판 중이에요. 이런 데서 이상한 질문하지 마세요. 수연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유나가 급하게 말했죠. 저도 1979년 12월 15일생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대요. 수연이 멈칫했지만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쌍둥이 없어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잠깐만요. 이것 좀 봐주세요. 유나가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수연은 무시하고 가려다가 결국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뭔데요? 보육원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 거기 맡겨졌을 때 같이 있던 사진이래요. 수연이 마지못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아기 둘.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사진을 뒤집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79년 12월 영등포.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 서랍 깊숙이 있던 사진. 어릴 때 우연히 발견하고 물었더니 양어머니가 황급히 감추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 재판 중이라고요. 나중에. 언니. 유나가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언니를 찾고 싶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언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보다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수연은 유나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 자신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생년월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입양됐어요. 생후 1개월 때 수연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양부모님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제 친부모가 누구냐고.
근데 모른다고만 하셨어요. 입양기관에서도 기록이 없다고 했고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영등포에 있는 보육원이요. 거기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1979년 겨울에 어떤 여자가 쌍둥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 명만 입양 보내고 한 명은 남았다고. 저는 남은 쪽이었어요.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박사님, 테린바이오 법무팀 직원이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말했죠. 휴정 끝났습니다. 들어가셔야죠. 여기서 뭐 하세요? 직원이 수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수연은 유나를 돌아보았죠. 동생의 눈물 젖은 얼굴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저 사람이랑 얘기 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재판이 먼저입니다. 수연은 끌려가듯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았죠. 복도에 홀로 남은 유나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기 직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알 수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증인석에 다시 앉은 수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 일이 믿기지 않았죠. 쌍둥이 동생이라니. 45년을 살면서 한 번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자신이 외면했던 죽음의 피해자였습니다. 한영숙 할머니를 3년 동안 돌봤다던 사람.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증인, 아까 질문에 대해 추가로 진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네, 있습니다. 저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테린바이오 측 변호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수연은 방청석의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부작용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묵살되었고 저는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에 동의했습니다. 제 안위가 환자들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생명을 구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맹세를 저버렸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께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도 울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의 증언은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테린바이오 내부에서 부작용 보고서가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검찰은 즉시 테린바이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구 테린바이오 본사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죠. 25층짜리 유리 건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공과 혁신의 상징이었던 곳이 이제는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압수수색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버실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했고 임원실에서는 파쇄되다 만문서 더미가 발견되었죠.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테린바이오 오세준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평소와 달리 수척한 얼굴이었죠.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당사는 모든 임상시험을 적법하게 진행했으며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 있었다면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책임 회피였습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를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시도였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오 회장은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압수된 이메일 중에는 오 회장이 직접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삼상 데이터 정리건, 문제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고할 것. 날짜는 첫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이었죠. 검찰은 오세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사기, 증거인멸 혐의였죠. 소환 당일 검찰청 앞에는 피해자 유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윤아와 정은 그리고 혜진도 있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구호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 중에 무연고자 대상 선정 지침이라는 문서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임상시험 대상자 선정 시 다음 조건을 우선 고려할 것. 1. 보호자 없는 무연고자. 2. 요양시설 장기 거주자. 3. 사회적 연결망이 약한 독거노인. 조직적으로 무연고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죽어도 문제 제기할 사람이 없는 이들을 골라서 위험한 신약을 투여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테린바이오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국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죠. 테린바이오 주가는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연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술했죠. 회사 내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어떻게 데이터가 조작되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수연을 윤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 처음이었죠. 언니 괜찮아요? 수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진 않아. 회사에서 해고 통보받았어. 예상했던 일이지만 미안해요. 저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야. 수연이 윤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어. 처음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겁쟁이였어 나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검찰청 앞 은행나무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죠. 우리 엄마, 친엄마 찾아볼까? 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발걸음을 멈췄죠. 찾을 수 있을까? 45년이나 지났는데. 모르지. 근데 찾아보고 싶어. 왜 우리를 버렸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 수연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그래, 같이 찾아보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영등포의 옛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어 낡았지만 아직 운영 중이었죠. 현재 원장은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1979년이요? 그때 저는 여기 없었어요. 근데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원장이 창고에서 낡은 서류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죠. 세 사람이 함께 서류를 뒤졌습니다. 이거 1979년 12월 기록이에요. 윤아가 누렇게 바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입소 기록이었죠. 1979년 12월 15일 여아 쌍둥이 입소, 생후 약 20일 추정, 친모로 보이는 여성이 데려옴, 이름 미상, 친모 인적사항 확인 불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즉시 병원 이송.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양실조라니. 엄마도 힘들었던 거야. 서류 뒷면에는 추가 기록이 있었습니다. 1980년 1월 20일. 쌍둥이 중 언니 입양 결정. 서울 강남구 이씨 가정. 동생은 건강 문제로 입양 보류. 나는 건강해서 입양 갔고 너는 아파서 남은 거구나. 수연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응. 나는 3살까지 병원을 달고 살았대. 그래서 입양이 안 됐고 그냥 여기서 자랐어.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명은 의사가 되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한 명은 보육원에서 자라 요양보호사가 되었죠. 미안해. 수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사과하지 마. 언니 잘못 아니잖아. 유나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버려진 거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원장이 서류 박스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뭐지? 1979년 12월 입소 아동 관련 물품이라고 적혀 있네요. 봉투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건 한 장, 그리고 쪽지 하나. 쪽지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죠. 미안해, 아가들아.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어. 언젠가 꼭 데리러 올게. 1979년 12월 박순영. 수연과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친엄마의 이름. 박순영.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죠. 박순영. 박순영. 잠깐.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이름 어디서 봤어? 분명히 봤는데. 유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순영.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분명히 어디선가 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였을까요? 새벽 5시 유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재판 자료, 피해자 명단. 거기서 봤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새벽이라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4번째 신호음에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유나 씨?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대표님, 죄송해요. 근데 급해서요. 피해자 명단 있잖아요. 거기 박순영이라는 이름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영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제발 아니기를. 제발 다른 사람이기를. 있네요. 박순영, 69세. 은평구 소재 요양원 거주. 테라민 -7 임상시험 참여 후 사망. 사망일은. 혜진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유나 씨, 이분이 왜요? 혹시 아는 분이에요?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박순영. 1955년생이면 1979년에 24살이었습니다. 24살에 쌍둥이를 낳아서 보육원에 맡길 만큼 가난했던 젊은 미혼모. 그리고 45년 후 69세의 나이로 테린바이오 임상시험에 참여해 목숨을 잃은 무연고 노인. 유나 씨? 유나 씨. 혜진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유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친엄마였습니다. 평생 찾고 싶었던 엄마.
그 엄마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밝히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의 피해자로. 아침이 되자 유나는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죠. 유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언니 만나야 할 것 같아.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유나의 얼굴은 밤새 온 흔적이 역력했죠. 수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유나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 찾았어. 정말? 어디 계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어.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작년에 테린바이오 임상시험으로.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테린바이오. 자신이 일했던 회사. 자신이 의료자문을 했던 바로 그 임상시험. 그게 무슨 피해자 명단에 있었어. 박순영, 69세. 은평구 요양원 거주. 무연고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체할 수가 없었죠. 내가 관여한 임상시험에서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유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미안해. 언니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눈 감지 않았으면, 내가 진작 말했으면. 수연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친엄마. 찾기도 전에 잃어버린 엄마. 그것도 자신의 침묵 때문에.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묘소가 어디야? 가봐야 해. 무연고자 공동묘지래. 서울시립승하원.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승하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곳은 고요했죠. 무연고자 합동 납골당 앞에 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납골당 벽면에는 작은 명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번호만 적힌 것들도 많았죠. 관리인의 도움으로 박순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박순영, 1955년 3월 15일 출생, 2024년 8월 22일 사망.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진도 없고 가족 이름도 없었죠. 69년을 살다 간 한 사람의 흔적이 이 작은 명패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연이 명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태어나서 처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명패에 이마를 대고 울었죠.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유나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자매는 나란히 앉아 소리 없이 울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보육원에 맡기고 어떻게 살았을까? 힘들었겠지. 아이 둘을 버려야 할 만큼. 근데 왜 다시 안 데리러 왔을까? 쪽지에는 꼭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데리러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가난이, 세상이, 운명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던 건지도요. 우리가 엄마 복수해야 해. 유나가 말했습니다. 눈물 젖은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죠. 재판에서 이겨야 해. 엄마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밝혀야 해. 그게 우리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반드시 이기자. 두 사람은 납골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차가운 벽면에 붙은 작은 명패. 하지만 이제 그 이름 곁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연고가 아니었죠. 다음 날 유나와 수연은 의료피해자연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혜진과 도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두 분이 박순영 씨의 딸이라는 게 확인되면 피해자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어요. 도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친자 확인은 어떻게 해요? 엄마는 이미 화장되셨는데 납골당에 유골이 있으니 DNA 검사가 가능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유나와 수연은 즉시 DNA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채취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2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죠.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불안했습니다. 만약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모든 게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요? 결과가 나온 날 유나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 변호사였죠. 유나 씨,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치합니다. 박순영 씨와 두 분 사이에 친자 관계가 확인됐어요. 유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수연도 함께 울었죠. 45년 만에 엄마를 찾았습니다. 비록 유골로만 만났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박순영은 그들의 엄마였습니다. 이제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연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 분의 증언을 듣고 싶다고요. 친모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유나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최종 변론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역대 가장 많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죠. 복도까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오세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재계 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수척하게 마른 얼굴에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죠. 검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오세준은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부작용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그 결과 12명의 무고한 피험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죠. 피고인은 무연고자 대상 선정 지침을 직접 승인했습니다. 보호자 없는 노인들을 골라서 위험한 신약을 투여하고 죽어도 문제 제기할 사람이 없으니 은폐하기 쉽다고 판단한 겁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옆에 앉은 수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박순영 씨도 있습니다. 69세의 무연고 노인. 하지만 무연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법정에 두 딸이 앉아 있습니다. 45년 전 헤어진 쌍둥이 딸들입니다. 검사가 유나와 수연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죠. 박순영 씨는 1979년 24살의 나이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 없었죠. 보육원에 맡기면서 쪽지를 남겼습니다. 꼭 데리러 오겠다고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45년 후 박순영 씨는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다가 테린바이오 임상시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딸들을 찾지도 못한 채로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죠. 더 비극적인 건 쌍둥이 중 한 명인 이수연 씨가 바로 이 임상시험의 의료 자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친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셈입니다.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피고인의 탐욕이 한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서로를 모른 채 살았고 어머니는 딸이 관여한 실험에서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습니까? 검사가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오세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25년.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었죠. 이번에는 피해자 측 최후 진술 시간이었습니다. 도연 변호사가 윤아에게 눈짓했죠. 윤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에 선 윤아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뜻이었죠. 저는 서윤아입니다. 요양보호사예요. 윤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엄마 얼굴을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고요. 그냥 버려진 아이였죠. 근데 이상하게 엄마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분명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윤아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된 건 우연이에요. 근데 일하면서 느꼈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저 같은 분들이 많다는 거요. 가족 없이 혼자인 분들, 무연고자라고 불리는 분들. 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영숙 할머니를 3년 동안 돌봤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윤아야, 내가 내 손녀 같다고요. 저도 할머니가 가족 같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임상시험 간다고 하셨을 때 저는 말리지 못했어요. 요양원에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윤아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쪽지를 남기셨어요. 우리는 아픈 게 아니라 아프게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죽어가면서도 진실을 알리려고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 친엄마도 같은 임상시험에서 돌아가셨다는 걸요. 45년 동안 찾던 엄마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것도 무연고자로요.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대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혼자였어요. 딸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 죽었어요. 윤아가 피고인석의 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를 실험 대상으로 봤죠.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 문제 제기할 가족도 없는 사람. 근데 엄마한테도 가족이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어요. 당신이 그걸 알았다면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똑같았을 거예요. 당신한테는 돈밖에 안 보이니까. 오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도 못 봤고 손도 못 잡아봤어요. 근데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왜 죽었는지 세상에 알리는 거요. 엄마를 죽인 사람들이 벌받게 하는 거요. 윤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할머니. 저 잘했죠? 이제 편히 쉬세요. 윤아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기자들도 취재를 잊은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어서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수연입니다. 테린바이오에서 일했던 의사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공범이에요.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았어요. 회사에서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진실을 마주하면 제 자리를 잃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수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사람을 살리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 침묵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중에 제 친엄마도 있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묻고 싶었어요. 원망도 하고 싶었고 용서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기회조차 제가 빼앗은 거예요. 제 손으로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동생 유나에게도요. 내가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엄마는 살아있었을지도 몰라요. 수연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최후 변론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선고 날짜를 공지했죠. 선고는 2주일 후인 2025년 4월 15일에 진행됩니다. 법정을 나서는 유나와 수연. 두 사람은 법원 계단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언니,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했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수연이 유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45년 만에 찾은 가족. 비록 아픔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매는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법원을 빠져나왔죠. 2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선고일 아침. 유나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오늘로 모든 게 끝납니다. 아니,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휴대폰에 수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서 만나. 같이 들어가자. 유나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죠. 45년 전 보육원에 버려졌던 아이. 평생 가족 없이 살았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언니가 있었고 함께 싸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취재진, 시민단체 회원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 모두 오늘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유나야. 수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는 정은, 혜진, 도연 변호사, 그리고 준혁까지 함께 있었죠. 유나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이 싸움을 시작할 때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오전 10시 대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순식간에 가득 찼죠. 유나와 수연은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피고인석에 오세준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죠. 구분 등 핏기 없는 얼굴.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모두 기립.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죠. 피고인 오세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두꺼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수연의 손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신약 테라민 -7의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은폐했습니다. 또한 보호자 없는 무연고 노인들을 의도적으로 선별하여 위험한 임상시험에 참여시켰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결과 12명의 피험자가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윤 추구를 위해 묵인했습니다. 이는 생명을 도구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오 회장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모두 사회적 약자였다는 점을 법원은 중하게 봅니다. 가족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악질적입니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 오세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23년. 구형보다는 2년 적었지만 67살인 오 회장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죠. 또한 테린바이오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 총 540억 원 지급을 명합니다. 오 회장의 머리가 떨궈졌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옆에 앉은 변호사가 뭔가 말했지만 그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겁니다. 수연이 유나를 꼭 안아주었죠. 우리가 이겼어.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은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고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훔쳤죠. 준혁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피해자 유족으로서 어떤 기분이십니까? 마이크가 사방에서 들이밀어졌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판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무연고라서 가족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연이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가해자 측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끄럽지만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의료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판결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일행은 근처 식당에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였죠. 자, 오늘은 제가 쏩니다. 도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죠.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유나 씨, 수연 씨. 두 분 아니었으면 이 재판 이길 수 없었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정은 씨가 처음 용기 내주셨고 준혁 씨가 증거를 지켜주셨고 혜진 대표님이랑 변호사님이 끝까지 싸워주셨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유나와 수연은 따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서울시립승화원으로 향했죠. 낙골당 앞에 선 두 자매. 어머니의 명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재판 이겼어요. 엄마를 죽인 사람들 벌 받았어요. 수연이 명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더 일찍 찾아뵈지 못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언니, 우리 엄마 모시고 가자. 유나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무연고자 납골당 말고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엄마한테 가족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납골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한 달 후 유나와 수연은 작은 납골묘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 어머니의 육고를 이장하는 날 두 사람은 새 명패 앞에 섰습니다. 박순영, 1955년 3월 15일 출생, 2024년 8월 22일 사망. 사랑하는 두 딸 수연, 유나의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무연고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옆에서 수연이 유나의 손을 잡았죠. 근데 유나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글쎄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언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무연에서 유연으로. 인연이 없던 사람들이 인연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죠. 하늘에서 어머니가 보고 있을 겁니다. 자신 때문에 만난 두 딸이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 우리는 이제 괜찮아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다시 찾기까지의 이 여정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꿈길 인생 이야기였습니다.